발사체 기술을 가진 7번째 나라가 됐다.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을 해주신다면. 그 우주 발사체라는 거는 그 쉽게 생각하시면은 우리 지구상에서 무엇인가를 우주로 올려주는 그렇죠. 운반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네. 됩니다. 우리나라 땅에서 무엇이든 우리가 원하는 거를 우주로 보낼 수 있는 거죠. 능력을 갖게 됐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겠고요. 그게 인공위성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달이나 화성을 가기 위한 우주 탐사선이 될 수도 있고요. 지금 누리호 같은 경우는 1.5톤 정도의 위성을 700km 정도의 지구 저궤도에 보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됐습니다. 인공위성이라는 게 잘 아시겠지만은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을 많이 하고 굉장히 뭐 있는데요. 다양하게 네. 그렇죠. 우리가 쓰는 지금 자동차 내비게이션도 다 위성이 있기에 네, 가능한 맞습니다. 거죠. GPS 그렇죠? 위성 같은 GPS, 것도 예. 있겠고요. 이런 것들이 뭐 우리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GPS 같이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그 국가 안보상에 상대방의 어떤 군사적인 시설들을 이제 탐지를 한다든지 하는 좀 군사적인 목적에도 사용이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국가 안보에 필요한 그런 위성들도 우리 맘대로 올릴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게 되기 때문에 국가 안보적으로도 우리가 한 단계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 우리가 이제 위성을 띄울 때는 이제 다른 나라의 이제 발사체에 이제 비용을 지불하고 네. 이게 사실 요걸 좀 띄워야 되잖아요. 네, 네. 요게 이제 비용도 꽤 든다고 하던데요. 뭐 비용도 많이 들고 막대한 비용이 이제 그 다른 나라로 이렇게 흘러나가는 게 또 그렇죠. 굉장히 큰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네네. 대한민국에서 이제 우리가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거는 뭐 막대한 비용이 여전히 들긴 합니다만 그 비용이 대한민국의 생산에 이제 이바지할 수 있다라는 큰 부분입니다. 네. 실제로 이번에 우리나라 위성들을 여러 개를 발사를 했고 그 위성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KTX를 타고 가서 발사를 하고 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흥미 있는. 예, 예. 진짜 안 그- 그러네요. 네, 안 그러면은 이거를 위성으로 해외로 또 이제 가야 해외로 되니까. 비행기 태워서 보내고 뭐 감시받으면서 다녀야 되는데 우리나라 땅에서 하니까 우리 마음대로 들어가고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돌아다니고 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순기능이 또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진짜? 근데 어찌됐든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또 도움이 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래서 그 뭐 아무것도 없이 뭐 모든 걸 다 하긴 사실 쉽지 않은 일이고 그러니까요. 조그마한 힌트라도 좀 주어지면은 있으려면. 저희가 이제 뭐든지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늘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박물관에 가면은 로켓 엔진이 이렇게 있죠, 있죠. 전시되어 있으면 우리가 그 속에 머리를 집어넣고 이제 뭐 어떻게 생겼나 한번 본다든지 하는 왜냐면 만들어 본 적이 없으니까. 네 그런 것도 많이 했었고 누리호 앞에 이제 나로호는 아시다시피 이제 러시아와 국제 협력을 진행을 했고 그쵸. 저희가 초기에 이제 공동 설계를 위해서 저희 파견팀이 이제 러시아에 가서 그쪽 전문가들하고 같이 회의도 하고 이런 일을 했는데 그쪽이 또 워낙 보안이 센 철저하니까. 국가입니다. 그 그래서 협력을 하기로 했는데도 이제 네, 또 네. 그래서 핵심 저희가 기술을. 회의를 하고 있으면은 항상 보안 요원이 같이 들어와서 어떤 대화를 좀 깊이 있게 들어가려고 하면 늘 제지를 당하기도 하고. 거기까지만 얘기해라. 네네네. 더 이상은 안 된다. 그런 일도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상대방 전문가가 어떤 뭐 필기나 이런 거 그림을 그리고 했던 거를 혹시 이제 그런 걸 남겨두고 가면 그 안에 이제 또 좀 비밀 메시지 같은 게 있으니까 그런 그걸 이제 생각 좀 찾아서라도 그냥. 생각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막 연구를 하고 그랬는데 근데 저희가 이제 하여튼 그 정도로 그 어떤 정보를 위해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노력을 했었다. 그랬어야만 됐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러시아 연구원들이 한국에 왔을 때는 회식 자리에서 또 힌트를 얻으셨다고요. 그러니까 뭐 별의별 순간순간에 이거 놓치지 않고 하나라도 배워야 되니까. 그 저희가 이제 엔지니어들끼리 얘기를 해보면 서로 간에 뭐 하나 물어보면 가르쳐주고 싶어하고 뭐 이런 그렇죠. 자세들이 다 있거든요. 있죠. 저희도 그렇지만 물어보면 잘 가르쳐주려고 하는데 낮에는 또 보안 요원들이 막 지키고 있으니까 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회식을 한번 합시다. 이렇게 해서 같이 모시고 나가서 돼지고기 삼겹살에 소주에 자기들은 이제 보드카 들고 오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한 잔 두 잔 먹다 보면 뭐 물어보면은 얘기도 잘해주고 그래요. 근데 이제 통역을 거쳐야 되는데 네. 나중에 보면 이제 통역도 막 취해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통역해야 되는데 잠깐만요. 야 지금 너무 취했어 아저씨. 잠깐만 있어봐요. 그래서 러시아 분은 러시아 말로 하고 우리는 한국말로 하는데 뭐 서로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막 웃고 떠들고 이렇게. 이게 뭐 굳이 회식을 그 목적 때문에 한 건 아니지만 또 그렇게 이제 친밀도를 서로 이제 좀 쌓으면서 네. 그래서 많이 친해졌었던 것 같고요. 나중에는 마지막에 이제 세 번째 발사에 나로 같은 경우는 성공을 했을 때는 정말 우리가 막 부둥켜 안고 정말 같이 정말 좋은 그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야말로 이제 우리 표현으로 귀동냥, 눈동냥 해가지고 12년간 연구 그때 이제 누리호를 개발을 했는데 개발하시면서 이제 가장 어려웠던 핵심 기술은 역시 엔진 아니었을까 네, 싶은데요. 맞습니다. 액체 엔진 개발이 저희가 이제 처음 해보는 것이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웠고요. 특히 그 중대형 엔진을 개발을 하다 보면 저희가 이제 연소 불안정이라고 하는 현상, 그러니까 뭐냐면은 저희가 연료로 쓰는 것이 그 항공기용 등유 제데이1이라는 걸 쓰는데요. 75톤 엔진이 1초에 100리터를 태웁니다. 1초에 100리터요? 예, 예.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양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까딱 잘못하면은 불안정이 생기면서 엔진이 폭발하기가 쉬워요. 그걸 이제 연소 불안정이라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해석적으로 이거는 정확하게 이제 파악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서 연소를 시켜봐야만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설계를 하고 우리가 제작을 했으니 이게 어디 가서 물어볼 데도 없고 우리가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설계를 변경을 하고 다시 만들어서 또 시험하고 이 과정을 한 10여 차례 이상 쭉 하면서 한 1년 2개월 정도 걸리면서 저희가 해결을 했어요. 예, 저는 지금 항공우주연구원 발사체 추진기관 부를 맡고 있는 오승협입니다. 발사체 하드웨어를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엔진 또는 탱크, 추진관 시스템 여러 가지들을 개발하는 과정에 필수적인 시험 설비들, 하다못해 지금 있는 이러한 연소 시험장도 아무 인프라가 없는 상태에서 초창기에는 그런 설비들이 없어서 어렵게 만든 우리 하드웨어를 외국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연구소 가서 눈치 보면서 실험을 하고 하다가 잘못돼서 설비 물어주고 뭐 이런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옛날로 치면 어디 새빵 사는 그런 기분이라 그럴까요? 근데 너희들이 뭘 알아? 소위 대놓고 무시하거나 너희들은 이런 거 몰라도 돼. 뭐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서러움 아닌 서러움을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이 더 저희들로서는 이제 도끼를 품고 좀 더 열심히 해서 내가 이 문제만큼은 해결하겠다 이런 오기도 생기는 뭐 그런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작년 이제 10월 21일 1차 발사 때 안타깝게 실패를 네, 좀 했습니다. 정말 너무 아쉬운 결과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반드시 극복해서 완벽한 결과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첫 시도에 성공할 확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죠. 전 세계적인 통계상 처음 이제 비행을 하게 됐을 때 성공하는 확률이 한 3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얼마 안 그래서 되는군요. 네. 저희도 이제 30% 정도로 생각을 하고 늘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준비를 했고 실제로 누리호 앞에 나로를 기억해 보시면 저희가 세 번째 만에 이제 성공을 했거든요. 그것도 세 그래서 번째였군요. 대략 그 정도가 된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첫 번째 비행을 했는데 사실 굉장히 예상보다는 그 성적이 좋았습니다. 저희가 그때도 이제 사실 거의 뭐 성공했었는데 네. 그게 좀 거의 마지막에 가서 마지막에 한 고비를 못 넘어서 이제 최종적으로 위성을 궤도에 투입하는 데는 실패했지만은 지상에서 점화를 하고 이륙을 하고 1단이 연소하고 1, 2단 분리하고 2단이 점화하고 2, 3단이 분리하고 3단이 점화하고 마지막으로 위성을 분리하는 모든 과정을 다 수행을 했고 다만 우리가 이제 700km 고도에 올라갔을 때 거기서 궤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져야 할 속도가 있습니다. 그게 초속 한 7.5km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3단 엔진이 조금 일찍 그 연소가 끝나면서 6.5km 초속 6.5km입니다. 그 정도의 도달밖에 못했기 때문에 이제 그 궤도에 머무르지 못하고 위성은 이제 다시 지구상으로 떨어졌어요. 추락을 했었고요. 하지만 이제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정상적인 걸 저희가 확인을 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수확이었다, 1차 발사가.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 1차 발사 결과를 저희가 분석을 하고 개발 방지하는 이제 조치를 이제 취했고요. 개발해 있는 과정을 성공 실패라고 규정짓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거의 끝까지 지금 왔고 마지막 계단 하나가 남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내년 5월에 그래서 성공시킬 수 있도록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발사에 이제 도전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1차 발사보다 훨씬 더 이제 긴장되고 부담이 많이 됐었던 게 사실입니다. 발사를 앞두고 이제 종교의 힘을 빌려서 기도하시는 연구분들도 많다고 좀 얘기 들었습니다. 우리 본부장님은 네, 좀 약간 또 좀 발사 전 휴일이 되면 이제 막 각자 자기가 모시는 분들을 찾아서 이제 다 잠시 갔다 오기도 하고요. 저는 이제 종교는 없고 하지만 뭐 이렇게 임박해지면은 뭐 다 찾습니다. 네.
저기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그 뭐 발사 전날에 좀 누리호 주변을 돌면서 네, 네. 그게 좀 뭐 마음속으로 이렇게 좀 빌었던 게 좀 있다고 예, 하는데요. 그 종교라기보다는 뭐 어떤 작별이라고 할까요? 네. 제가 이제 그 기체 있는 곳에 가서 한 바퀴 이렇게 쭉 둘러보면서 작별 인사를 이제 나누고 그리고 잘 되면 사실은 얘는 조립동에서 나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야 되니까 그렇죠. 잘 날아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마라. 네. 우리 보지 말자. 확실하게 이렇게 작별 인사를 하고 이번에 다시 보내서 보지 말자. 네,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저기 죄송한데 종교가 없다고 그러셨는데 염주를 차고 계시네요. 이거는 저만의 또 아니 아까는 종교가 없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이거는 그 저희 어머니 따라서 아. 절을 많이 가다 보니까 종교가 없으신데 뭔가 의자를 꽂으면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시다니까 연구원분들. 아우.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10년을 개발을 해서 16분을 비행을 하는데 어찌 보면은 이제 우리가 10년을 쏟아부은 땀과 눈물이 그 16분에 이제 들어가 있는 것이고 제발 좀 잘 되기만을 다들 기원하면서 이렇게 보내게 되죠. 진짜 들리는 거는 나지막한 숨소리만 들려요. 옆에 있는 동료들 숨소리만 들리고 제발 문제없이 날아가거라, 제발 문제없이 날아가거라 계속 그것만 주문만 외우고 있죠. (2022년 6월 21일) 오늘 16시에 발사된 누리호는 목표 궤도에 투입되어 성능 검정 위성을 성공적으로 분리하고 궤도에 안착시켰습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성공을 발표합니다. 발사 지휘센터 직원분들이 이제 서류도 던지시는 분들이 계시고 막 이렇게 뭐 환호를 하고 네, 네. 우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죠. 위성이 제대로 궤도에 들어간 걸 확인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정말 다들 기뻐하고 소리 지르고 뭐 어떤 분은 이제 그 종이 던지고 서류 던지고. 소극적으로 던졌다고 또 이렇게 영화 속에서 좀 많이 그렇게 하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영화 속에서 이렇게 했다가 뭐 하는데 위성이 정상적으로 목표한 궤도에 투입된 거를 확인하고 나서 이제 엄청 기뻤죠. 엄청 기뻤는데 뭔가를 하고 싶긴 하더라고요. 뭔가를 하고 싶긴 한데 문득 떠오른 게 1차 발사했을 때 댓글 중에 왜 우리나라 연구원들은 뭐 세레모니를 안 하냐 뭐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갑자기 그게 떠올랐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옆에 동료분한테 같이 하실 거냐고 여쭤봤는데 안 하신다 그래갖고 그냥 저 혼자 이렇게 하는 건가? 라고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살짝 했던 거였습니다. 선배님들한테 엄청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보다 상황이 훨씬 더 열악하셨을 텐데도 과학 로켓부터 나로호, 그다음에 누리호까지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 주셨던 거에 대해서 정말 뭐라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제가 울컥했던 순간은 첫 번째 위성이 분리됐을 때 울컥을 했어요. 일단 뭐 위성 분리가 제대로 안 됐으니까 1차 때. 그래서 그때 울컥을 했는데 그때 로켓이 다 저희들 자식입니다. 그래서 자식이 커서 만들어져서 세상에 나가는 게 이제 저희가 떠나보내는 거거든요. 청춘을 다 바친 거죠. 한 3년 전에 부모님이 다 작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 생각도 나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울컥하고 옆에서 훌쩍쩍 하니까 같이 이제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발사하고 며칠이 있으니까 천문연구원에서 그 망원경으로 그 궤도를 찍었더라고요. 가는 걸. 잘 제가 다운로드 해가지고 잘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애가 저기서 저렇게 놀고 있네. 그러고요. 저는 이제 제일 뒤쪽에 있으니까 저는 이제 만세를 불렀던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네. 만세 이렇게 했어요? 네. 만세! 얼마나 기분 좋으셨을까요, 진짜. 네. 그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간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진짜, 뭐 진짜. 정말 그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아 그렇다니까요, 진짜. 정말 시원하더라고요. 우리가 드디어 해냈다라는 그 느낌이
다들 아마 그 생각들이었을 거예요. 그 12년의 세월이 정말 길거든요. 뭐 제가 뭐 그렇게 오래 인생을 살아본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인생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겪어볼 수 있는 뭐 희노애락이라는 감정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그 12년에 한꺼번에 다 겪어볼 수 있었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웃을 수가 있어갖고 너무 이렇게 행복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아 이게 우리 많은 분들한테 축하를 받으셨겠지만 또 기억에 남는 또 축하를 보내주신 분들이 또 좀 있다 그래요. 네, 저희가 이제 굉장히 많은 국가들의 여러 회사들, 연구소들 이렇게 이제 찾아다니면서 저희가 좀 협력을 이렇게 좀 하려고 처음에 했었고, 뭐 그랬던 그런 전문가들도 축하한다. 드디어 그래. 당신들이 이제 경지에 올랐구나. 뭐 이렇게 보내줄 때. 또 그런 분들은 네, 또 네, 참 네. 또 고마워요 나중에라도 나이스 또. 하시네. 네, 그 1차 발사 때 그 은퇴하고 미국에서 생활하고 계시던 저희 석사 박사 지도 교수님이 계셨는데 1차 때 이제 그러한 그 완벽한 성공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실패가 아니기 때문에 꼭 뭐 성공할 수 있을 거고 그래도 1차 발사 그렇게 했다라는 너희들이 자랑스럽다 이런 격려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그 몇 달 뒤에 이제 건강 안 좋아지셔서 지금은 고인이 되셨는데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번 2차 발사 때 6월 21일 날 사모님이 저희들한테 격려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굉장히 눈물 나게 고맙고 그다음에 고생했다라는 말씀 뒤에 마지막에 집에 남아있는 가족들한테 더 큰 박수를 보낸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할 수 있었던 게 집에서 알게 모르게 이렇게 내조를 해주는 가족들이 제일 먼저 이제 얼굴에 떠올랐죠. 예. 이제 우리가 누리호 성공 이후에 다음으로 좀 준비 중인 프로젝트가 또 좀 있습니까? 네, 우선은 누리호는 이제 2번 발사를 했지만 이걸로 끝이 아니고 이제 발사체라는 게 언제든 또 실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신뢰성을 쌓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누리호 4번 발사하는 사업이 시작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것과는 별개로 또 이제 달에 우리가 달 착륙선을 보낼 수 있는 새로운 차세대 발사체라고 저희가 지금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요. 그 발사체를 개발하는 계획을 현재 예비 타당성 심사를 받고 있고 빠르면 내년부터 개발에 착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또 많은 분들의 노력과 더불어서 사실은 말 그대로 돈이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이번 이 발사에 우리 그 민간 기업에서도 굉장히 많이 예, 함께 참여를 했었죠. 저희가 직접 계약하는 기업은 30개에서 한 40개 정도 되고 그 기업들이 또 2차 계약 뭐 이렇게 가면은 한 300여 개 기업이 참여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기업 입장에서는 그 많이 만들어서 팔아서 이익을 많이 봐야 되는데 저희 같은 일은 굉장히 소량을 만듭니다.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별로 이렇게 내키지 않는 대신에 뭐가 잘못되면 이제 엄청나게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잘 안 하려고들 하시는데 그동안 30년 동안 저희랑 같이 해오신 기업들은 대부분 계속 참여를 해주셨고요. 고맙게. 저희가 이제 돈을 더 드릴 수도 없고 그나마 이제 보답을 해드린다고 한 게 우리가 발사하는 로켓에 각 기업들을 이름을 좀 크게 새겨주자. 이제 그렇게 해서 20몇 개 기업이 이쪽 이렇게 붙어 있고요. 다 보이더라고요. 네, 그 했더니 또 이제 무슨 순서로 또 이렇게 붙였냐, 뭐 우리는 이쪽에 있는데 카메라가 이쪽만 비치더라, 뭐. 아유,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도 그렇습니다만 많은 분들의 의견을 저희가 다 생각을 하는데도 그걸 다 못 챙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또 그런 또 제작에 협조를 해주시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날에 이렇게 큰 영광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누리호가 지금 하늘에 있는 거죠. 난 테러리스트가 아니다. 대한민국 독립군 대장이다. 자,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물리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본다. 양자 역학이 너무 재밌어서 물리학자가 된 김상욱 교수님이십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소개 직접 해주시죠. 지금 경희대학교 물리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다정한 물리학자 김상욱입니다. 최근에 아까 얘기 들었습니다. 이제 맥주 광고를 찍으셨어요. 그죠? 지렛대의 원리를 극대화할 수 있는 물리값을 계산한 끝에 리얼 사운드를 극대화시키는 최적의 길이를 찾아냈습니다. 그 병따개가 교수님이 개발하신 겁니까? 네, 그럴 리가 있겠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근데 마치 광고에는 교수님이 개발한 것처럼 아니 광고 처음이었어요? 광고는 대본대로 하는 거잖아. 와, 나 교수님이 개발한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사실 그
따개를 가지고 이제 저희 학과 교수들하고 제가 이제 막 따주면서 네. 재밌게 술을 마신 적이 있는데. 근데요. 자, 보십자. 하나, 둘. 오! 그 생각보다 많은 사실을 알게 됐어요. 뭐예요? 일단 그 병 있잖아요. 맥주병의 그 위에 뚜껑. 병마개. 그거 보면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왕관 모양으로 돼 그렇죠, 있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굉장히 많이 고민 끝에 만들어진 거예요. 1892년 특허가 나왔던 건데 그 전까지는 이 병이 언제나 뚜껑을 막아도 이게 금방 막 새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거를 꽉 잡아주고 딸 때 쉽게 딸 수 있을까? 그래서 21개의 돌기가 있을 때가 가장 최적으로 딱 잡아줄 때. 아, 그게 21개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특허 낼 때는 24개로 했었는데 이제 하다 보니 이게 너무 꽉 쥐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게 하다 보면은 막 병이 막 부러지고 그랬대요. 아. 뿐만 아니라 이게 반드시 3의 배수가 돼야 돼요. 이제 안정한 구조가 되려면 다리가 2개면은 넘어지잖아. 3개가 되면은 어떻게 놔도 안정하게 되고 되죠. 4개가 되면 하나가 안 맞을 때 흔들리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더 복잡한 이유가 있지만 이 3일 때가 안정한 구조예요. 많은 연구 끝에 21개가 됐는데 다음에 이제 소리가 난다는 게 뭘까? 아, 지금 질문 하나 했는데 지금 뭐 3의 배수까지 들어가가지고 지금 저희가 좀 약간 머리가 좀 아픈 상황이지만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소리가 나려면은 이게 지금 왜 소리가 나냐면은 물리학적으로는 이 안쪽은 압력이 높아요. 이게 지금 이산화탄소를 막 가스를 막 박아 넣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마실 때 하고 그쵸, 가스를 그쵸. 느끼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안에가 압력이 높은데 밖에는 압력이 낮기 때문에 뚜껑을 딸 때 압력차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소리를 크게 하는 방법은 가급적 압력차가 최대가 되도록 빠르게 따야 돼요. 결국은 중요한 거는 이 따는 이 따개가 아니라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 그 오늘 교수님을 잘 만난 게 제가 얼마 전에 뭐 이제 방송이 또 됐습니다만 런닝맨에서 이제 종국 씨가 찬물에 면과 스프를 넣고 이제 라면을 끓이길래 안 넣었던 것 같아요. 김치 조금 넣었어. 여기 라면 팔팔 끓을 때. 끓은 다음에 넣는 아니요, 이렇게 아, 넣는 게 맛있다고 나왔어요. 증명이 됐어. 무슨 뭐 교수가 증명을 했대. 근데 이제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라고 이제 김종국 씨가 자꾸 그러더라고요. 아, 과학적으로 증명된 게 아니라 네. 제가 페이스북에 썼을 뿐이죠. 저희가 이제 통심에서 한 30여 년간 이제 라면 그 스프 개발을 하신 그 선생님이 나오셔가지고 면과 스프를 넣어 끓여 보니까 끓는 물에 넣을 때보다 면발이 더 완벽하다 뭐 이런 실험을 해가지고 이게 화제가 좀 됐어요. 예, 팀원 중에 한 명이 그 기사를 보고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이야. 저희가 이제 제시하고 있는 표준 조리법하고 이제 비교해서 테스트를 네. 해봤어요.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그 표준 조리법에 비해서 면이 좀 덜 익는 느낌이고. 그 맛도 이제 고춧가루나 후추 같은 것들이 이제 스프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 이제 풋내 같은 것들이 조금 남아 있더라고요. 그 조리법대로 했을 때. 네. 그래서 제가 여쭤보려고 이게 찬물라면을 주장하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장이라고까지 하기는 네. 그러니까 그 스토리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네. 그 우연한 기회에 그 라면을 어떻게 끓이는 것이 맛있는가 이제 이런 논쟁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죠.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옆에 있었던 다른 물리학자죠. 이제 박인규 교수라고 물리학과 교수님인데 이분이 야, 그거 다 소용없어. 그냥 찬물에 처음부터 스프고 뭐고 다 때려박고 그냥 끓이면 제일 맛있어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들으면 해봐야죠. 집에 가서 진짜 해봤는데 맛있는 거야. 아, 그래요? 아, 저도 먹어봤는데 나쁘지 않더라고요. 왜 사실은 이게 그 과학적으로 엄밀한 얘기는 아니에요. 라면이 맛있다는 거를 과학적으로 어떻게 이거를 측정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과학자들이 이럴 때 해야 될 일은 라면이 맛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부터 정의해야 돼요. 아, 복잡하네. 그렇죠. 입에 넣어보면 아는 거 아닙니까? 맛있다는 게 무엇인가. 입에 넣어보면 아는 거 아니에요? 맛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거를 그 모두가 그 인정하려면 객관적인 어떤 정량적 지표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필요. 아, 너무 피곤하다. 아침부터. 그래서 이제 생각을 그 다음부터 해봤죠. 그래서 라면 특히 중요한 게 여기서 라면이 면발이 굉장히 쫄깃해져요. 그냥 한 거에 비해서. 라면이 쫄깃한 이유는 이제 그 안에 들어있는 글루텐이라는 성분 때문에 그래요. 근데 글루텐은 이게 열을 그러니까 뜨거운 물에 넣을 때 풀어지거든요. 근데 차가운 물에서는 풀어지진 않아요. 글루텐은 물에 녹지 글루텐이. 않거든요. 그러니까 뜨거워지기 전까지는 그렇게 풀어지는 효과가 크지 않다면 굳이 끓을 때 넣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이해를 했고 이제 몇 번 실험을 해본 다음에
이제 맛있는 조건을 찾아서 그냥 농담이죠. 제 느낌이기도 하고. 여기에 우리 양자역학을 연구하면서 어지럽지 않은 사람은 그걸 제대로 이해를 못한 거다. 닐스 보어라는 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양자역학을 완벽히 이해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리처드 파인먼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양자역학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 양자역학을 모르는 사람과 원숭이의 차이보다 더 크다. 양자역학을 모르는 사람은 금붕어와 전혀 다를 바가 없다. 머리 겔만 씨, 야 이분 말씀 과격하게 하시네. 뭐 하는 분이에요, 그분은? 머리가 들어간 거 보니까 이분 굉장히 똑똑한 분 같은데. 머리 겔만? 일단 말씀하신 세 사람 모두 다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아유 죄송합니다. 선생님이시네. 아유 죄송합니다. 네 오늘 제가 오늘 오랜만에 이렇게 학문적으로 뭔가 이게 궁금한가 호기심이 굉장히 좀 폭발하는 인생에 이런 시기가 많이 없거든요. 오늘은 좀 시청자 여러분 우리 자기님들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오늘 그 양자역학하고 멱살 한번 잡고 이 녀석들 한번 제가 한번 제대로 한번 훅 좀 한번 날려보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이 자식들 이거 양자역학 자식들 이거 양자역학이 뭡니까 도대체? 원하시는 대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1분 버전, 3분 버전, 5분 버전, 10분 버전. 일단 1분 버전으로 해주세요. 10초 버전은 없죠. 10초 버전. 1분 버전으로 한다면 세상 모든 것은 원자로 돼 있어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그렇죠. 작은 단위. 사람 그렇죠. 몸도 원자로 돼 있고 책상도 원자로 돼 있고 태양도 원자로 돼 있고 별도 원자로 다 돼 있거든요. 이 원자라는 것들은 작은 쪼개지지 않는 알갱이인데 그렇죠. 네, 이것들의 움직임과 변화는 우리가 주변에서 보고 있는 자동차나 무슨 이런 공이나 이런 것들이 움직이고 변화하는 것과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변화하고 움직여요. 네. 바로 그 변화와 움직임을 설명하는 이론이 양자역학입니다. 야 모르겠는데 일단 그러면은 1분 됐나요? 다음 거를 클릭해 볼게요. 자 다음 걸 클릭했어요. 1분으로는 이해가 안 돼. 그럼 벌써 1분을 설명했기 때문에 네네네. 상당히 쉬워졌는데 좋아요. 그러면 그 원자는 다르다고 했는데 도대체 무엇이 다른가? 그러니까. 네. 자 일반적인 이런 물체들은 그 물체의 위치를 정확히 기술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 재석 씨는 여기 있잖아요. 있죠. 위치를 알 수 있어요. 저로부터 옆으로 뭐 한 1m 떨어진 위치에 있다. 하지만 양자역학의 대상이 되는 원자와 같은 것들은 위치를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정확히 왜요? 알 수가 없고 뭐 그렇다고 위치를 알 수 없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보면 위치를 알 수는 있지만 보지 않으면 위치에 대한 어떤 정보도 알 수 없고 내가 봤더니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그럼 내가 보기 전에 어디 있었을까? 여기 있었겠지? 아니에요. 뭐 하는 거예요? 이럴 줄 알았어. 잠깐만. 1분을 클릭해서 봤는데 모르겠어서 3분을 봤는데 더 모르겠는데. 사실 3분이 아니라 이제 시간이 길어질수록 더 모르게 돼요. 아 진짜요? 양자역학이 뭔데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양자역학이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경험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즉 내가 본 것은 본 그대로이다. 이런 것들이 보장이 안 돼요. 여기서는. 양자역학은요? 그래서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기본적인 어떤 개념이나 인간의 언어 이런 것들이 양자역학에서 무용지물이 돼서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양자역학은 이해하는 게 아니라 어느 시점이 되면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는 교수님 약간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어요. 뭘 받아들여? 양자역학은 그녀의 마음과 같다. 알고 싶다고 해서 알 수 꼴까 없고 떨고 앉아 진짜.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자꾸 내가 뭔가 알려고 하면 할수록 멀어진다. 그냥 양자역학이 존재하는 그대로를 받아들여라. 저 친구는 지금 빨리 수업 끝나고 나가려고. 자, 이제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퀴즈? 아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주세요. 우리 주변에 양자역학이 뭔지. 만약에 양자역학이 없었다면 우리 주변에서 사라질 것들 그걸 얘기해 주세요. 그걸 얘기를 해볼게요. 뭐가 사라져요? 우선 먼저 불 다 끄셔야 돼요. 첫 왜요? 번째. 이거 다 양자역학으로 작동하는 거거든요. 원자로. 빛을 낸다는 것이 특히 형광등, LED 이런 거 다 양자역학이 없으면 존재하지 않고요. 이 카메라 다 끄셔야 되고 그다음에 집에 텔레비전 끄셔야 되고요. 스마트폰 갖다 버려야 되고요. 우리가 쓰고 있는 일상 그 용품 중에 그런 양자역학이 다 들어가 있다라는 일단 거죠. 전자공학 전체가 양자역학이 없었으면 존재하지 않을 학문이고 삼성? 그 삼성전자. 야 그래도 진짜 친절하시다. 화를 내실 만도 한데 화를 안 내시네. 근데 약간 째려보셨어요. 약간은 째려보셨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전자가 나오는데 바로 그 전자를 설명하는 학문이 양자역학이에요. 그 20세기의 모습이 19세기와 다른데 그 차이가 양자역학이에요.
19세기와 20세기의 가장 큰 차이점이 양자역학이다. 물은 사실 그 생명의 물질이에요. 생명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물이 있어야 되고 물은 모든 것을 녹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용매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재석 씨는 어느 곳에 가서나 무엇인지 녹일 수 있고 또 생명이 있다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런 존재라서 제가 물을 선물로. 교수님 고맙습니다. 이것도 이게 굉장히 또 이게 소중해지네 뭔가 느낌이. 이제 조셉 씨에게는 이게 지금 산소인데 산소는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산소가 없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렇게 소중한 존재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불이 붙기 위해서는 반드시 산소가 있어야 돼요. 산소는 불타는. 그래서 보이지 않는 듯하지만 확 불타는 그런. 엄청 중요한 거네. 하지만 그 불이 붙었을 때 이제 물을 부으면 꺼지죠. 물과 산소는 뗄래야 뗄 네. 수가. 그럼요. 네. 이거 참 진짜. 고맙습니다, 교수님. 아니 교수님이 물리학을 공부하시면서 이제 죽음에 대한 생각이 좀 바뀌셨다고 해요. 사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음이란 무엇일까, 뭐라 그럴까, 기이한 현상 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 물리학자의 눈으로 이 우주를 보면은 이 우주에는 죽음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오히려 산다는 것, 그 생명이 더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우리 주변에 대부분 다 죽어 있어요. 땅바닥 죽어 있죠. 자동차도 죽어 있죠. 지구의 이 돌과 땅과 바닷물 이런 거 다 죽어 있어요. 사실 지구 바깥에서 생명체를 본 적이 없어요. 즉, 이 우주는 죽음으로 충만하고 죽음이 가장 자연스러운 우주의 상태인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모든 것은 원자로 돼 있다고 했으니까 원자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죽은 상태에 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유는 모르지만 모여서 이렇게 살아있는 상태가 돼요. 생명이라는 정말 이상한 상태로 잠깐 머물다가 죽음이라는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사실을 깨닫고 나면은 내가 살아있다는 이 찰나의 순간이 정말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 죽음을 직면한 사람 앞에서는 큰 도움이 되질 않아서 그 좀 도움이 되는 말을 해드리자면은 원자는 영원 불멸해요. 지금 모여서 내 몸을 이루고 있지만 내가 죽으면 다시 뿔뿔이 흩어져서 나무가 될 수도 있고, 가벼운 원자는 지구를 떠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른 어떤 별에 가서 별의 일부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우리는 원자의 형태로는 영생할 수 있거든요. 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또 한편으로는 그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 내 주위에 원자의 형태로 있다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또 위안을 주더라고요. 그분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는데 같이 한 12, 13년 넘게 같이 연구를 했죠. 논문도 같이 쓰고 같은 분야에서 오랫동안. 사실 위안은 안 되죠. 사람이 사라졌는데 내가 사랑하던 존재가 사라진 건데, 하지만 어떻게든 거기서 의미를 찾아서 자신을 추스리려는 노력이 하나겠죠. 뭐 어떤 분은 뭐 종교에서 그런 걸 찾기도 할 거고, 어떤 사람은 뭐 철학이나 어떤 사람은 예술이나 음악을 찾겠지만 우리는 과학자고 안길 것뿐이니 뭐 그런 식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는 거고, 큰 위안은 되더라고요. 저한테는 당시에는